안녕하세요. 보험스토리 이유진입니다. 오늘은 보험을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보험을 가입할 때 내가 이 보험을 과연 잘 가입한 것일까? 내가 중요한 부분, 필요한 부분들을 잘 챙겨서 가입했을까라는 의문이 항상 드실 것 같아요. 그런데 설명하는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해주지 않으면 어떠한 기준으로 보험을 가입해야 할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 어떠한 기준으로 가입하면 될까라는 이러한 기준들을 오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가입하는 사람도 설명하는 사람도 쉽게 설명하고 듣는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오늘의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보험을 쉽게 설명하고 쉽게 가입할 수 있는지 오늘 보험 스토리와 함께 강의를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험 스토리 시작합니다. 저는 보험을 설명할 때 상품을 먼저 보여드리는 것보다 A4 용지에다가 보험을 간략하게라도 이해시켜드리고 설명을 드리는 편입니다. 내가 가입하는데 보험에 대해서 명확히 알지 못하고 조금의 이해도 하지 못하고 상품을 보여드리면 이 상품이 좋은 상품인지 나쁜 상품인지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한 5분 정도, 10분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서 일단 보험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를 먼저 알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런 상품을 가져왔는데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과 비교해 보셨을 때 그 상품이 내가 가입해야 하는 상품인지 아닌지를 한 번쯤 판단해 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드려보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판서를 해놨는데요. 제가 이게 어떻게 고객들에게 설명을 드렸었는지, 어떻게 보험을 쉽게 이해시켜 드렸었는지 예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망, 진단, 실비, 특약 이렇게 보험의 중요 요소들을 나눠갖고 먼저 적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하나 요소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죠. 자, 처음에 사망보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기분이 좋아하실까요? 어떤 사람이 당신이 가입하면 죽은 뒤에 나오는 보험금입니다. 그러니까 가입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누가 좋아할까요? 물론 요즘에는 시대가 많이 변해서 사망보험금에 대한 인식도 많이 좋아지기는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망보험금은 좀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패스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진단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진단비가 뭔지 아시나요? 물어보면 감만 있으세요. 암 걸리면 주고 이런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하시겠죠. 네, 맞습니다. 암이나 급성심근경색, 뇌졸중처럼 중대한 병에 걸렸을 때, 큰 병에, 우리의 생명의 위협을 받는 병에 걸렸을 때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것을 진단비라고 합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죠. 자, 암이나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처럼 큰 병에 걸리면 우리가 하루 이틀 만에 치료를 할 수 있을까요? 일주일 만에 치료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하겠죠? 이런 병들에 걸리면 장기적인 치료를 하게 될 겁니다. 장기적인 치료를 한다는 건 직장을 잃을 확률도 높다는 거죠. 그러면 진단비, 암,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같이 큰 병에 대한 진단비는 어떻게 가입을 해야 할까요? 물론 내가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내가 직장을 잃었을 때 내가 가장이라면 우리 가족들이 내가 직장을 잃고도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진단비는 준비가 돼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는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물가가 많이 올라서 이거보다 더 많이 준비하면 더욱더 안정적이겠지만 보험료도 감안해야 하는 거잖아요. 진단비는 보험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보험료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3천에서 5천까지는 아무리 적어도 이 정도는 준비를 해서 내가 직장을 잃더라도 치료도 하고 가족들이 생활을 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준비를 해야 된다. 그게 진단비다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진단비가 암, 급성심근경색, 뇌졸중을 빼고도요, 중대한 간질환이나 중대한 폐질환, 말기 신부전, 화상같이 나에게 치명적인 부상을 줄 수 있고 생명에 치명적인 부담을 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진단비로 준비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다음번에 실비를 이제 설명드리는 거예요. 실비, 이제는 실비를 설명드리지 않아도 모르는 분이 없잖아요. 질병이나 상해에 대해서 입원을 하게 되면 급여는 90%까지, 비급여는 80%까지 보상을 하고, 그리고 5천만 원 한도로 보상을 한다. 그리고 통원을 했을 때 외래는 25만 원, 약값으로는 5만 원을 보상을 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실비는 포괄주의의 특약인 거잖아요. 열거주의는 뭐냐면 이런 것들을 열거주의의 특약이라고 합니다. 암이나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딱 이름이 부합해야 지급하는 건데 실비는 포괄주의예요. 어떤 질병이든 어떤 상해든 지급을 하겠다. 단이라는 조건이 붙는 거죠. 단, 보장하지 않겠다는 항목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보상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얘만 보상하겠다, 얘만 보상하겠다, 얘만 보상하겠다는 건데 얘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항목 몇 개를 빼고는 다 보상을 하겠다. 그래서 포괄주의적 특약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포괄적인 특약 안에 굉장히 많고 굉장히 셀 수 없는 다양한 병들을 5천만 원 한도로 보상하고 있고 25만 원, 5만 원 한도로 보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당연히 암에 걸려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실비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실비에서도 보상을 받고 그런데 진단비에서도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가야 되냐? 실비에서 90%까지 받으면 실제로 10%는 얼마 안 되는 돈 아니냐?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진단비는 병원비의 목적보다는 내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더 맞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실비는 병원비를 다 지급해 주긴 하지만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비를 내고 난 뒤에 영수증을 받아서 청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작은 병들은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큰 병이 걸렸을 때는 지급해야 되는 병원비가 굉장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비는 먼저 돈을 내고 나중에 받을 수 있겠지만 이런 진단비들은 진단서를 제출하면 먼저 돈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병원비를 진단비를 받아서 병원비를 먼저 납입하고 그리고 청구를 해서 나중에 다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처음에 병원비를 마련하는데 이 진단비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진단비와 실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인 거죠. 굉장히 중요한 둘의 관계인 겁니다. 자, 그럼 실비와 진단비가 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인지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통사고가 났어요. 제가 신호에 딱 정차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졸음운전을 해서 제 차를 세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했죠. 입원을 해갖고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보험회사에서 저한테 합의를 보자고 왔어요. 합의를 보자고 왔는데 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제가 합의금을 드릴 테니까 합의금은 뭐예요? 내가 직장에 못 나간 손해, 그리고 정신적인 손해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합의금을 지급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합의금을 드릴 테니까 이 합의금 받아서 병원비 내고 퇴원하시죠 라고 얘기한다면 과연 누가 퇴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합의금은 못 드리고 병원비만 드리겠습니다. 병원비만 드릴 테니까 병원비로 치료만 하고 퇴원하시죠? 그러면 내가 직장을 일주일 동안 못 나간 거에 대한 손해는 누가 책임져 주나요? 이 둘의 관계도 뗄래야 뗄 수가 없죠. 병원비도 당연히 줘야 되고 합의금도 줘야 우리가 퇴원을 해서 손해를 보지 않잖아요. 내 잘못이 아니었으니까. 자, 이런 것처럼 진단비와 실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병원비를 해결하는 것, 그리고 합의금처럼 내가 직장에 못 나가서 우리가 생활을 할 수 없어서 손해를 보는 비용, 그것이 진단비에 해당하는 거죠. 자, 실비가 병원비에 해당하는 거고 진단비가 합의금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100만 원, 200만 원의 합의금이나 병원비도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렇게 암에 걸리고 큰 병에 걸려서 수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진단비와 실비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양보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보험을 가입할 때는 진단비와 실비 두 가지가 반드시 들어져 있어야 된다. 그래야 생활비와 병원비를 함께 운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단비, 실비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라는 설명을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특약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특약 이것저것 너무나 많은 특약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좋은 거고 어떤 것이 나쁜 건지, 이 특약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지, 사실은 진단비나 실비도 다 특약이죠. 사망도 주계약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특약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 특약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는데 암을 치료하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방사선 치료를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암에 걸렸으면 입원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암 수술을 할 수도 있죠. 여러 가지를 해야 하는데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행위들을 하기 위해서 특약을 가입하는 겁니다. 암 수술비라든지 암 입원비라든지 뭐 항암 방사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특약으로 넣는 거죠. 자, 이런 것처럼 수술비나 상해 수술비나 질병 수술비나 입원비처럼 이런 병들을 치료하는데 중요한 특약들을 체크해서 가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단비와 실비와 특약을 한번 쫙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망으로 올라오는 거죠. 자,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내 가족들의 생활비를 위해서 3천만 원이 필요하다, 5천만 원이 필요하다, 열변을 토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치료하는 돈도 이만큼이 들어간다, 이렇게 열변을 토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내가 큰 병에 걸려서 사망에 이를 경우에 병원비도 다 썼고 내가 직장을 못 나가는 긴 시간 동안 받은 진단비도 다 썼다면 남은 가족들이 가장의 사망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얼마나 볼 수 있을지를 이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죽고 난 뒤에 돈을 받아 뭐 하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내가 죽은 뒤에 돈 받아서 뭐 하겠어요. 그런데 그 가족들은 그 돈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망보험금도 한 번씩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사망보험금과 진단비와 실비와 특약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개념이 잡히셨을 거예요. 물론 상세하게 설명을 다 드리진 못했지만 진단비는 생활비 명목으로도 쓰려야 하는 거구나. 그리고 실비는 병원비를 이렇게 보상을 하는구나. 라는 어느 정도의 개념이 잡히셨을 거예요. 그리고 특약들은 내가 이것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떤 특약들이 들어가야겠구나. 라는 개념이 어느 정도는 잡히셨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준비한 상품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정말 많은 항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 항목들 중에 중요한 암이나 급성심근경색증이나 뇌졸중, 그 다음에 사망에 관련된 보험금이나 각종 특약들이 쫙 써 있었을 거예요. 예전 같으면 어떻게 하셨어요? 이걸 딱 펴놓고 사망은 얼마가 나오고요, 암 걸리면 얼마가 나오고요, 급성심근경색증 얼마가 나오고요. 그러면 고객이 네 듣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사인을 하는 경우도 있고 사인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내가 가져온 상품에 대해서 보여드리면 이제 부합시켜드리면 되겠죠. 제가 아까 설명한 유가족 생활비에 대한 사망보험금이 여기에 이만큼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암이나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처럼 중대한 질병에 대한 진단비가 여기 얼마씩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손의료비가 질병과 상해의 입원 통원으로 해서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진단비와 실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관계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잘 준비가 되셨죠? 그리고 유가족 생활비인 사망보험금도 걱정되신다고 하셔서 이만큼을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각종 특약, 여기에 암 수술비나 상해 수술비, 입원비나 질병 수술비 등등 중요한 특약들을 이렇게 체크해서 넣어드렸고요. 그 외에도 많은 특약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다 중요하지만 우선순위를 따져보자면 중요한 부분은 먼저 설명을 드렸고 그래도 이런 특약들도 가입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설명을 들으면서 어느 정도 보험에 대해서 이해하셨던 분들이 상품 설계서를 딱 보니까 내가 설명 들었던 부분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거 설명 들으면서 중요하다, 꼭 가입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고 이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보니까 잘 들어와 있네. 그러면 내가 이 보험이 나에게 필요한 보험이네. 그리고 보험료만 적정 수준이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내가 가입해도 유지할 수 있고 잘 가지고 있으면 좋은 보험이 되겠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설명드렸을 때
정말 가입하려고 하는 고객들이 쉽게 이해하더라고요. 상품 설명서 그 많은 장수를 넘기고 수십 가지가 되는 특약들을 하나하나 설명드리는 것 잘 이해하지 못하시죠. 물론 중요하니까 설명 다 드려야겠지만 우선순위를 따져서 이런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고 나중에 상품에 대해서 부합시켜 준다면 더욱더 빠른 이해와 빠른 선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보험 상품을 쉽게 이해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이게 제가 사용하는 방법이니까 정답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려봤더니 빨리빨리 이해하시고 가지고 온 상품이 좋은 것인지 나에게 맞는 것인지 내가 원했던 것인지 쉽게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고객들이 빨리빨리 이해하시고 들으시는 분이나 설명하는 분이나 쉽게 상담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걸 제가 배웠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사용했던 방법인데 더 좋은 방법들이 있다면 여기에다가 살을 붙여서 사용하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댓글로 저에게도 알려주시면 또 제가 영업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보험 스토리는 쉽게 설명해서 쉽게 이해시키고 가입하시는 분들도 쉽게 보험에 대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보험 정말 중요한 거죠. 정말 중요해서 하나하나 잘 살펴보시고 잘 이해하고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큰 병이 걸렸는데 이거 하나가 빠져 있다면 정말 내가 병이 걸렸을 때 땅을 치고 후회할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시고 잘 이해하셔서 가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험 스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와 더 좋은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